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전혀 모르는 남자 하나가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다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은 냉정하고 사람은 쉽게 믿을 수 없다고들 말하죠. 그런데 어떤 순간 그 모든 불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 단 한 번의 행동이 절망 끝에 선 모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줬어요.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아라고 해요. 남미 콜롬비아의 메데인 외곽. 그 중에서도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딸 엘리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제 직업은 커피 트럭을 운영하는 거였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알루미늄 카트에 커피 포트를 싣고 골목 어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뜨거운 커피 한 잔에 제 삶의 무게를 녹여 웃음을 짓는 것뿐이었어요. 제 딸 엘리는 8살이에요.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직 아기 같은 아이예요. 사실 엘리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남편은 엘리가 2살 되던 해 마약 조직과 엮이면서 감옥에 갔고 그 후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불리는 법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죄 없는 사람도 같이 벌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사건 이후 친척들과도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한 내가 문제야라는 말만 남긴 채 제 곁을 떠나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세상이 나와 엘리 둘뿐이라는 걸 실감하게 된 게 밤이면 엘리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어둡고 좁은 골목은 어디선가 튀어나올지 모를 낯선 이들의 시선으로 가득했고 저는 늘 손에 후추 스프레이를 쥐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제가 트럭을 접는 걸 지켜보던 남자 2명이 뒤따라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제 평생 중 가장 무서웠던 날 중 하나였어요. 다행히 이웃 할아버지가 갑자기 현관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 뒤로 한동안 악몽을 꿨어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는 것,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메일함에 도착한 한 통의 이메일이 처음엔 장난처럼 보였어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보낸 코이카 문화인력 초청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발되었다는 메일이었거든요.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어요. 서울. 저에게는 그저 케이팝과 드라마의 배경일 뿐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발신자도 정확했고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코이카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진짜 기관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엘리가 자고 있을 때 노트북을 열고 다시 메일을 읽어봤어요. 왕복 항공권과 숙소, 연수비는 전액 지원되며 문화 발표회 및 현지 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거기 가서 다른 세상을 본다면? 물론 고민도 많았어요. 영어도 서툴고 한국어는 더더욱 모르니까요. 하지만 엘리가 그날 유치원 숙제에서 나중에 되고 싶은 사람을 적으며 엄마처럼 커피 만드는 사람이라고 쓴 걸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아니야. 이 아이는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해. 신청 확인 버튼을 누르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해외에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몇 주 후, 저는 여권과 항공권을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도착 첫날, 버스 안에서 엘리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긴 왜 아무도 우리 쳐다보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울컥했어요. 맞아요. 우리 동네에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상한 시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긴 그저 엄마와 아이일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숨겨두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몰랐어요. 그 조용하고 아름다운 서울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저는 진짜 가족과 진짜 보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저와 엘리는 조금씩 이 도시의 리듬에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보다는 호기심이 더 앞섰어요. 지하철 시간은 어찌 그리 정확한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거리마다 설치된 분리수거함은 왜 이렇게 깨끗한 건지. 저와 엘리는 매일 서울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는 어느새 이 도시의 공기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근처 작은 놀이터에서 한국 아이들과 말은 통하지 않아도 웃으며 뛰어노는 걸 보면 저는 마음속 어딘가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가끔 저를 보며 손을 흔드는 이웃 아주머니들, 식당에서 젓가락을 못 쓴다고 말했더니 숟가락을 하나 더 챙겨주던 점원, 그런 일상의 사소한 따뜻함이 콜롬비아에선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수 프로그램의 일부로 남대문 시장을 체험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고 엘리는 생전 처음 보는 색색의 반찬들과 낯선 냄새에 눈을 빛냈어요. 그런데 한순간 정신없이 사람들 사이를 걷다 보니 엘리의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아이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엘리 어디 있어? 마침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 한 명이 다가왔고 저는 거의 울다시피 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놀랄 만큼 침착했어요.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 마지막으로 본 장소, 옷 색깔, 신체 특징을 조용히 물었고 CCTV 확인, 방송 요청까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몇 분 뒤 지하철 입구 근처에서 엘리를 발견했을 때 저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그 경찰관은 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괜찮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연수 참가자들을 위한 지역 문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근처 아동센터에서 주최한 행사였고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한국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자리였어요. 그곳 한편 봉사자 조끼를 입고 일하고 있는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웃으며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어요. 엘리 많이 놀랐죠. 김밥 좋아한다고 해서요. 혹시 이건 먹을 수 있을까 해서요. 봉투 안에는 잘 쌓인 김밥과 작은 과일 주스가 들어 있었어요. 그는 잠깐 인사만 드리려 왔어요라고 말한 뒤 금세 다시 봉사활동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그를 아예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지역 축제, 작은 플리마켓 행사 등에서 가끔 마주쳤어요. 아이들을 정리해주거나 어르신들을 챙기는 모습이 어쩐지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먼저 다가오는 법은 없었지만 눈이 마주치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의 거리감과 예의가 저에겐 오히려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엘리는 어느 날 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는 경찰인데도 무섭지 않아. 나 병원 갈 때 손 잡아줬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떠올렸어요. 콜롬비아에서는 경찰이 아이에게 그렇게 다정한 존재로 기억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그래서 엘리의 한마디가 더 특별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갑작스럽게 열이 나고 탈수 증세를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축 처져 울지도 못하고 헛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아이를 안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접수 창구 앞에서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의료보험 등록, 외국인 체류증, 보호자 동의서 말은 해도 통하지 않고 설명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럼 지금 아이는 못 보는 건가요? 절박하게 묻는 제게 간호사는 기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할 뿐이었어요. 순간 저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또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인근 아동센터에 봉사활동 중이었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제 모습을 우연히 본 뒤 따라온 것이었어요. 그는 곧바로 의료진에게 다가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보호자 동의서를 대신 작성하며
긴급 진료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엘리는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고비를 넘기게 되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아이가 잠든 병실 앞 의자에 앉아있는 제 옆에 그는 작은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여기선 아이가 아프면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직업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서 단단히 잠겨있던 문이 처음으로 조금 열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는 진료를 마치고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고 저는 땀과 눈물에 젖은 채로 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의료진의 설명에 따르면 급성 장염과 탈수 증세가 겹쳐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까지는 겨우 달려왔지만 의료 시스템도 언어도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은 이 낯선 도시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켜주던 사람, 그 경찰관은 병원이 떠날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저의 불안함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제 마음을 존중하듯 조용히 물 한 병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날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단지 직업적인 책임감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누군가를 믿어도 괜찮을까? 그리고 그날 이후 저의 마음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연수 프로그램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각국 참가자들이 모여 준비하는 문화 발표회가 곧 열릴 예정이었고 저는 콜롬비아 전통 커피와 동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맡게 되었어요. 엘리는 그 발표에 함께 서기로 했고 아이들과 함께 무대 소품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엘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어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지켜졌다는 경험이 아이의 마음에도 큰 안정을 주었던 것 같아요. 발표회 연습을 하던 어느 날 엘리가 제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는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자꾸 보고 싶을까?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엘리는 단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신뢰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발표의 날이 다가왔고 각국 참가자들과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자국의 문화를 소개했어요. 저는 콜롬비아의 커피 농장 이야기를 전하며 아이들에게 직접 로스팅된 원두를 보여주었습니다. 엘리는 무대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건 우리나라의 냄새예요라고 말했어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쏟아졌고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행사장을 나서려던 찰나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봉사자로 참가한 것도 아니고 초청받은 손님도 아니었지만 그는 조용히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를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떨리던지 그 짧은 몇 걸음이 한 세월 같았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엘리, 정말 잘하더군요. 저보다 무대에서 훨씬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소처럼 아주 조심스럽고 간결한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 대화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왜 그렇게까지 해주셨나요?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고 결국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엄마, 아빠, 누나까지요. 병원에서 혼자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감춰진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늘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제 존재 이유 같았고, 경찰이 된 것도 그래서였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죠.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해준 수많은 행동들은 단순한 호의나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건 마음의 빚을 세상에게 갚아가는 방식이었고, 그 선택이 결국 저와 엘리를 구해준 거였어요. 엘리는 그를 보며 엄마, 저 사람한테 인형 주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늘 안고 다니던 작은 코끼리 인형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엘리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건 무서울 때 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저씨도 가끔 무서울 때 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인형을 받아들고 엘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았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조용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는 다행히 빠르게 회복되었고 병원에서도 며칠 후 퇴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몸은 아직 조금 지쳐 있었지만 얼굴엔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병원에서 겪은 그날은 제게 또 하나의 충격이자 배움이었습니다. 무력한 순간에도 누군가의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엘리가 퇴원하던 날, 그 경찰관은 병원 근처 편의점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많이 나아졌네요라고 말했고, 아이는 그를 보자 달려가 안겼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다정하던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가족 같았어요. 그날 그는 저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축하 선물이에요. 퇴원 기념. 봉투 안에는 조그만 색연필 세트와 색종이,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티커가 들어 있었어요. 엘리는 기쁨에 눈을 반짝이며 고마움을 전했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것도 깊이 있게 주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러 행사나 봉사활동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저희 모자를 먼저 발견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처음엔 그런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서울숲 근처에서 열리는 가족 체험 행사에 연수 참가자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말이었고, 날씨도 맑아서 저는 엘리와 함께 소풍처럼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또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경찰 제복이 아닌 편한 복장이었고, 그는 플로깅 봉사팀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엘리는 그를 보자마자 아저씨, 우리랑 같이 놀아요. 하고 외쳤고,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아이 손에 이끌려 함께 풍선 만들기 코너에 들어갔어요. 세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만드는 그 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엘리는 작은 분홍색 풍선을 부풀리며 이건 엄마 거, 이건 내 거, 이건 경찰 아저씨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셋은 같은 색 풍선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누가 먼저 찍자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 순간이 너무 따뜻해서 기록하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며칠 뒤엔 그는 엘리와 저를 서울 근교의 작은 북카페로 초대했어요. 그곳은 조용하고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예쁜 공간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엘리는 마치 선물 같은 그 시간을 너무 좋아했어요. 경찰관 아저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중간중간 등장인물 목소리를 바꾸며 연기까지 해주었거든요. 엘리는 한참을 웃고 또 웃다가 이야기 끝에 나오는 교훈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그날 책 읽기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잘해주시나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어른이 한 명만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기억하는 어른 중에 한 명쯤은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랄까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와의 관계는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엘리는 이제 경찰 아저씨라는 호칭 대신 아빠처럼 든든한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그렇게까지 마음을 허락한 건 아니었지만 저 또한 그가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연수 막바지 즈음 지역 아동센터에서 열린 작은 운동회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와 엘리는 팀을 짜서 릴레이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그는 봉사활동으로 참가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팀에 한 명이 빠지는 바람에 급히 그가 대체 선수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운동장 위에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달리던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엘리는 환하게 웃었고 저는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웃으며 달리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누군가 곁에서 함께 달려주고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 함께 먹은 김치찌개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 중 하나였어요. 매운맛에 눈물 흘리는 엘리를 보며 그는 장난스럽게 한국은 매워야 진짜지 라고 말했고 엘리는 혀를 내밀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서울의 어딘가에서 분명히 오래도록 울려 퍼졌을 거예요. 이제 저는 조금씩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단지 경찰관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가장 따뜻한 변화였습니다. 연수 마지막 주,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이별을 담은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딱 하루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서울에서 가장 서울답지 않은, 그러나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엘리는 이미 대답을 마친 듯 신이 나 있었고, 저도 이상하게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물레창작촌. 낡은 철공소와 용접소가 줄지어 있는 골목 사이에 예술가들이 만든 벽화와 조형물들이 숨은 보석처럼 박혀 있었어요. 회색 골목에 갑자기 나타나는 형광빛 페인트 벽, 거칠게 울리는 금속 소리 사이에서 들려오는 작은 북카페의 음악 소리. 엘리는 벽화 앞에서 엄마, 여긴 동화나라 같아요. 하며 사진을 찍자고 했고 그는 셔터를 누르며 말했어요. 여기선 예술가들이 낡은 걸 버리지 않고 새 걸 만들어요. 한국도 그런 나라예요. 무너진 것 위에 다시 아름다움을 세우는 나라죠. 걷다 보니 작은 디저트 공방이 눈에 띄었고 그는 문을 열며 여기 티라미수가 맛있어요라고 말했어요. 엘리는 티라미수와 아이스 초코를, 저는 유자차를, 그는 호박고구마 라떼를 주문했어요. 이건 처음엔 낯설지만 자꾸 생각나요. 한국도 그렇죠. 그가 웃으며 건넨 말에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었어요. 그 디저트는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이 도시의 고요한 진심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셋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가족처럼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조용하면서도 묘하게 깊었고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엘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를 찾아가려 했고 저는 그런 아이를 말리는 대신 따라 나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존재였던 그가 이제는 아이의 일상에도 제 마음에도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아침, 그는 저희를 위해 작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두었어요. 엘리와 함께 만든 거예요라며 꺼낸 건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사진첩이었어요. 그 안엔 셋이 함께 찍은 사진들과 엘리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티라미수 먹은 날이고 이건 나무가 엄청 컸던 식물원에서. 엘리는 사진을 넘기며 하나하나 설명했고 저는 사진 사이에 적힌 그의 손글씨 문장을 읽다가 가슴이 저려왔어요. 이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잊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서울에서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엘리와 함께 울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또렷하게 다가왔고 동시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는 저희를 공항까지 배웅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탑승 게이트 앞에서 엘리를 꼭 안아주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약속해요.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나면 더 긴 시간을 함께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을 떠났고 다시 콜롬비아에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어요. 골목에서 커피를 팔 때면 서울의 향이 문득 떠오르곤 했고 엘리는 한국에서 사온 작은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잠들었어요. 엄마, 아저씨도 이 인형처럼 따뜻했지?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몇 달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는 서울을, 그리고 그 사람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루시아 씨, 바깥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외국분 같아요. 가게 앞에서 들려오는 이웃의 목소리에 나가보니 거기 그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조금은 수줍은 미소를 띤 채로 제가 약속했잖아요. 다시 만나면 더 긴 시간을 함께 하자고.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먼 콜롬비아까지 아이도 아닌 성인이 직접 찾아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아주 진심으로 지킨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집 근처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메데인의 밤하늘은 서울의 그것과는 또 다른 따뜻함이 있었어요. 엘리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가이드예요. 여기엔 벽화는 없지만 커피 향기는 진짜 최고예요. 우리는 그 후로 며칠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시장에 가서 콜롬비아식 아레파를 먹고 교회로 나가 커피 농장을 견학했고 엘리는 학교에서 만든 노래를 그에게 불러주기도 했어요.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조용히 깊이 있게 받아들이며 말했어요. 이곳도 정말 아름답네요. 당신이 지켜낸 이 삶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어느 날 밤, 세 사람이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 속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국경도, 언어도, 시간도 마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이미 서로의 인생에 도착해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은 우리가 사랑을 다시 배우게 해준 도시였고, 당신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저희와 함께 지냈습니다. 긴 비행과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그 사람을 보며 저는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사랑은 계획이 아니라 용기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둘 다를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